이어서 영어 한번 보실까요? 영어는 교재 지금 32페이지 보시는 01번 영어 정의 중에 지금 이제 주택법상 여기서부터 순서별로 한번 쭉 가보실까 순서별로 일단은 1번에 나와 있는 주택이란 해서 주택에 보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합니다. 이제 1번하고 2번은 단독주택, 3번은 공동주택, 4번은 준주택이다. 주택에 준한다 그래서 준주택이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 자, 국민주택 볼까요? 어떤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까? 봤을 때, 자,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1과 2에 따른 주택을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아직 그 범위 그 두 가지 밑에 5번에 양가 5번에 동그라미 1과 2에 따른 주택은 한번 확인만 하시고 여기는 크게 중요하게 볼 건 여러분들이 그 중에 지금 국민주택은 지금 보시는 대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을 하는데 국민주택은 무슨 규모 이하다 봤을 때 여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밑에 이제 1번하고 2번의 주택만 좀 간단히 한번 볼까요? 자, 국민주택이라는 해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또 하나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좀 하나 봐주시고, 자, 그러면 우측에 6번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이는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주택은 지금 봤던 대로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이 국민주택의 이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1호 또는 1세대당은 그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더라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면적은 85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문의 두 번째 줄에 양가로 단서 규정에 가보니까 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몇 제곱미터가 됩니까?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주었을 때 면적 규정은 얼마가 될 수도 있고 85가 될 수도 있고 100제곱미터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100제곱미터가 되려면 꼭 뭐랑 같이 나와야 돼요? 그와 같은 등등등에 따른 읍 또는 면 지역이란 지문하고 나오면 그때는 이게 1호도 1세대당 얼마가 돼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같이 정리하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란 요 숫자 여기 조금 주의 보세요. 이제 물론 1과 2에 따른 주택에 관한 분류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보다는 여기서는 국민주택 규모란 이 용어하고 숫자 정도 간단히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 7번하고 8번 건너서 이제 7, 8번 한번 보시고 그다음 9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임대부.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 분양주택입니다. 근데 자, 여기는 분양주택은 분양주택인데 앞에 어떤 단서가 붙었냐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그래서 여기는 단서가 분양주택 앞에 토지임대부란 단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와 땅에 대한 소유권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는 주택이 무슨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념이에요. 자, 볼까요? 자, 지문의 9번.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양가로 닫고 해서 그때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이 무슨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토지임대 분야 나중에 매매할 때 뭐는 손을 댈 수 없어요. 토지 소유권 땅은 손 못 대고 뭐만 파는 거예요? 건물만 파는 거, 집만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사업주체랑 쭉 확인했었으니까 한 장을 넘겨보면 간선시설이 있습니다. 간선시설. 기간시설 잠깐 보죠. 그 위에 기간시설은 어떤 시설을 기간시설이라 합니까? 보았더니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기간시설이라 합니다. 해서 14번. 자, 그리고 간선시설로 갑니다. 간선시설은 뭐냐 봤더니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양가로 열고 닫고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뭐라 합니까? 간선시설이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단서 좀 주의 볼까요? 단서를 보세요.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간선시설 중에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개념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어디까지 세대 전유 부분까지 이 간선시설 중에 세 가지를 설치해 준다. 여러분 그래서 가스 같은 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사할 때 어떻게 돼요? 연락하면 와서 어디 있는 주방에 있는 가스 배관을 열고 닫아주죠. 그래서 간선시설 중에 세대 안을 포함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 간선시설 중에 몇 가지만 해당됩니까?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 단서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은 또 보니까 지금 16번은 보니까 또 앞에 여기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여기도 뭐가 붙었냐면 앞에가 세대 구분형이라는 질문이 또 붙었네요. 여기는 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또 앞에가 세대 구분형이라는 지문이 붙었어요. 이거는 또 뭘까 보니까 그냥 공동주택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공동주택은 크게 좀 전에 뭐 잠깐 확인해 공동을 크게 나누면 무슨 부분 나눌 수 있다고 그러냐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중에 전유 부분 봐요. 전유 부분은 자, 이 전유라는 거 여기 전유 부분 이 하나의 이 전유 부분에는 특정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구획된 이게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한 세대 구분형이라는 건 말고도 질문 느낀 세대를 뭐 했다? 구분했다는 것은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을 이거를 구획을 해서 이 구획된 개수 이게 기존에 하나였던 세대를 뭘로 이거를 두 세대가 걸쳐 이거를 중간에 일정 구획을 나눠서 각 세대별로 살 수 있게끔 이와 같은 형태가 무슨 형태? 세대 구분형 공동.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체라는 이 하나의 저주번에 몇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이게 건설이 되거나 설치됐냐면 두 세대가 살 수 있게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인데 자 그러면 전유부 하나에 몇 세대가 거주한다? 두 세대. 그러면 두 세대가 설마 각각 세대 구분소 인정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문에 16번. 자,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구분은 된 거는 맞는데 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분 소유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되겠다. 요건 안 된다 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공동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15번에 6번에 관한 개념. 자, 17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용어는 지금 또 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합니까? 지문에 이제 보시면 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서 일단 요거 나중에 본문 갈 때 용어는 그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되
도시형 생활주택은 많이 짓고 싶어 세대에서 몇 세대 미만까지밖에 안 돼요. 300세대 미만까지 질 수 있는 거고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 숫자 300이라는 숫자하고 국민주택 규모 정도까지 하나 확인을 좀 해 놓으시면서 가고요. 자, 그다음 이어지는 18, 19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하고 19번에 건강 친화형 주택 그 하나 확인하시고 20번 장수명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은 지문 그대로 장수명이라는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을 뭐 장수했다. 마찬가지 주택도 오래 쓴다는 개념이 무슨 주택? 장수명 주택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뭐라? 장수명 주택이다. 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지금 저 보시면 주택법상에 관한 용어 하나 정리했고, 자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용어 하나 정리하실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일단 뭐 여기서 하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하나 빠진 게 아니라 하나 설명을 이제 드리지 않았던 게 하나 우측 35페이지 가시면 2번에 양가로 2번 나와 있죠. 의무관리 대상 전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밑에 이제 보면 규모를 쭉 정리해 놨어요. 부분들. 그래서 자, 이제 그 규모부터 한번 보실까? 규모부터 해서 한번 확인할 건데, 규모는 이제 법이 총 몇 가지를 정리하는 총에서 5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슨 주택?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데서 그 공동주택 규모를 쭉 기술해 놨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럼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보신 대로 여기 의무관리 대상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해서 그러면 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보면 그 공동주택의 범위나 좀 몇 가지 범주의 공동주택을 분류할 수 있냐 그래서 총 5가지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볼까요? 그 규모부터 봐요. 규모는 지금 양가로 2번에 가보시면 규모는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인데 그중에 1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번은 150세 대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 다음에 3번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난방은 보니까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과 양가로 지역난방을 포함한다. 그래서 150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이면 또 150으로서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택을 그 범위로 하나 분류해서 3번, 4번은 지금 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몇 세대? 150세대 이상인. 여기는 그 중에 일단은 뭐 순서랑 관계 없으니까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자 보면 4번은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 4번은 지금 어느 건축물을 여기 말합니까? 그래서 4번은 여기는 뭐를 말하냐? 여기는 주상복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4번은 주상복합이. 그래서 4번은 보면 일정 이 건물의 주거용과 상업용이 복합으로 지어졌다. 이거를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이 이제 앞으로 여기 4번을 지문이 길어지니 이거를 앞으로 뭐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자. 주상복합 건축물에 하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서 부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번. 자,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수도. 일단 5번은 잠깐 좀 이따 보시도록 하고, 그럼 이제 이 공동주택 규모는 총에서 몇 가지? 지금 보니까 1번부터 해서 5번까지인데 1번부터 다시 가봐. 1번부터 그럼 1번에 지금 4번까지 봤었고요. 자, 1번에 300세대 이상. 그러면 1번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뭘로? 의무관리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300세대 이상은 뒤쪽에 아무런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밑에 이제 보면 2번은 승강기 설치됐다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되면 150이면, 그리고 3번은 난방은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은 몇 세대 이상이면 150 이상이면 분류하겠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승강기란 이야기도 없고 난방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300세대 이상 여러분이 숨은 뜻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숨은 뜻이란 것은 그러면 여기 300세대 이상의 이 이상이란 여기 뒤쪽에 따로 법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한 300 이상이라는 건 승강기 설치됐다 안 됐다? 됐다? 승강기가 설치가 됐다면 몇 세대면 돼요? 150 이상인데 그러면 300 이상이면 여기는 그럼 승강기 설치됐다 안 됐다? 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설치가 됐다면 몇 세대면 돼요? 150이 여기서 그럼 숨은 뜻이 300 이상은 승강기 있다 없다? 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됐다고 하면 설치를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건물의 층수가 일단 승강기를 공동에 설치하는 세 가지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 세 가지라면 승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세 가지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그럼 세 개를 모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택의 뭐에 따라서 층수. 그럼 층수는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이 되어야 승용 설치하는 거고요. 화물용하고 비상용은 몇 층 이상? 10층 이상이 되어야 돼. 그러면 승강기 설치 안 됐다는 최소 그 건물의 층수 이 300 이상 공동택의 이 수문대 이 층수는 몇 층 이상? 6층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난방은 좀 전에 3번에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은 150이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 그렇죠? 중앙이나 지역 난방의 세대 150만 되면 되는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러면 여기 300세대 이상의 숨은 뜻은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300 이상의 공동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으로서 그럼 결국 저층짜리 공동 승강기 설치하는 저층 공동택 세대 수가 몇 세대만 되면 300세대 이상만 되면 의무관리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1번. 그리고 1번부터 쭉 해서 지금 방금 봤던 4번은 여기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150 이상이면 의무관리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중간 점검하고 잠깐 수도하고 5번은 좀 이따 하고요. 정의로 갑니다. 정의. 자, 정의는 이제 보면 양가로 2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그러면 정의상에 가보니까 이 공동택은 여기는 누구를 둡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그러면 공동택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 그럼 1부터 4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는 것은 누구를 두게 돼 있다? 관리사무소장을 의무 배치 규모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또 하나 이어지는 지문에 두 가지만 보죠. 지문상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하나 더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규정을 보니까 뭐예요? 자치의결기구를 뭐 하더라? 의무적. 그러면 자치의결기구는 뭐였던가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도 어느 규모 이상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 규모 중에 해당한다. 그럼 일단 여기서 봤을 때 두 가지만 봤을 때 일단은 5가지 중에 일단 4번까지만 놓고 봤을 때 1사에 해당한다면 소장은 의무 배치, 입주대표의 구성은 의무 구성의 어떤 일정의 뭐가 부과됐다?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택을 이와 같이 이제 총 5가지 중에 4개를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가보죠. 5번. 자, 5번을 가보니까 하나 더 5번까지 정리하는데 규모 전체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5번을 보시면 자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그런데 거기까지만 잘라보죠. 자 그러면 5번은 1부터 4까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1부터 4까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봤을 때 그럼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면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는 건 의무가 된 공동택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1, 4번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세대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 분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뒤에 이제 뭐 승강기나 중앙 지역이 나오면 갈 수 있지만 뒷지가 아무런 약이 없다는 건 결국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300 이상인 200세대면 의무관리로 해당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해당되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플러스입니다. 보죠. 이어지는 질문 갑니다. 자, 1부터 4까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보죠. 해당이 안 됐는데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 그러면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인데 만약에 해당이 안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어떤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다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도 뭐 할 수 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럼 플러스 이와 같은 전체 입주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갖췄다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여기도 의무에 대한 공동택은 뭐 할 수 있어요? 전환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 총 몇 가지예요? 1, 2, 3, 4, 5예요. 5. 그래서 이 5가지를 이 공동택 범위로 몇 가지를 분류했다? 5가지. 그중에 5번은 해당이 안 됐지만 동의를 갖추면 입주자 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갖추면 뭐 하겠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 하나 확인할까요? 이제 그럼 앞으로 여긴 이와 같은 절차 5에 해당하는 공동택 어떻게 부를 거냐 해서 용어만 하나 잠깐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시게요. 그래서 교재 63페이지 용어만 하나 잠깐 확인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63페이지 가보시면 63페이지에 밑에 2번에 관리 업무 이관 절차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63페이지 가시면 용어만 하나 확인하죠. 그 중에 보면 이관 절차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 이하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 있죠. 양가로 그 용어만 보세요. 용어만 이제 보시고 자 이제 그러면 용어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와 같은 동의 절차를 갖춰서 전환이 되는 공동주택을 뭐라고 부르자. 이거를 지금 보신 대로 보고 용어 방금 확인했으니 이거를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실 때 이 용어가 나온다면 어떤 용어가 나온다면 지금 보신 대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사이에 전환이 들어가 있죠. 전환 공동주택이란 이렇게 해서 5번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절차는 또 뭘 하나 보시냐면 여기 중간에 분명히 전환이라는 지문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당이 됐다고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보죠. 여기까지 해당이 됐다면 해당이 안 됐으니까 200세대인 공동택에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 둘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구성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전환이 됐다면 이제 200세대인 이 공동택 누구를 둬야 돼요? 관리사무소장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입대비 구성도 필수입니다. 구성에서 뭐까지 해야 돼요? 구성 신고까지 한다. 그래서 여기 쉽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제도권 밖에 등 일정 규모의 공동 제도권 하나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뭐 하자?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하자는 이야기예요. 부분들. 그래서 중요한 건 5번도 포함되고 동시에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 요거까지 포함해 총 몇 가지? 5가지를 무슨 규모 대상으로 분류했더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그 5가지 규모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셔서 페이지 35페이지로 다시 원위치하십니다. 양가로 2번 하나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양가로 2번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아마 여기 지금 의무관련 공동택 이제 그 교재 그 본문 내용 중에 관련 법령을 적는데 이 용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용어란 건 방금 보신 대로 이 의무관련 공동택 이 용어 자체가 자주 나올 건 여러분이 이 공동택 규모라고 하면 벌써 여러분이 몇 개가 떠올라 주셔야 돼요. 5개. 1번부터 5번까지. 그중에 5번은 또 표현 요거를 어떻게 했다.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전환이라는 지문이 들어갔다는 것 정도까지 확인하셔서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양가로 3번은 그냥 확인했던 부분이니까 참조 봐주시고 양가로 4번으로 갑니다. 혼합주택단지. 또 주택단지는 주택단지 또 앞에 뭐가 붙었어요? 혼합주택이란 지문이 붙었네요. 그래서 보니까 지문은 자,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주택단지는 맞는데 또 앞에가 주택단지는 맞습니다.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 이 하나의 주택단지겠죠. 주택단지가 있어요. 요 주택단지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동, 예를 들어 동이 예를 들어서 뭐 8개 동이 있다. 그래서 1동부터 8동까지 8개 동이 있다. 이 주택단지는 8개 동 전부가 뭐예요? 8개 동 전부가 무슨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주택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또 8개 주택, 이 8개 동 모두가 다 임대주택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혼합이란. 앞에 혼합 주택단지다. 그러면 주택단지는 뭔가는 섞였다는 개념이에요. 섞였다는 이야기는 결국 8개 동을 예를 들어서 1, 3동하고 4동에서 나머지 봤을 때 자, 3개 동은 임대주택이 나머지는 무슨 주택이 분양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무슨 단지가 섞여 있다. 임대와 분양주택이 섞여 있는 단지가 무슨 단지? 이걸 혼합주택단지다. 그래서 용어 한번 볼까요? 자, 혼합주택 간단히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 보시면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뭐라 한다? 혼합주택단지다 해서 하나 확인, 35페이지 하단 하나 확인하고요. 한 장을 넘겨서 이제 나머지는 정리 전 시간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우측에 세 번째 법령상 관련해서 3번에 민간임대관 특별법상 용어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일단은 바로 양가로 4번으로 갈까요?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은 이 관련 법상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가로 4번에 자, 임대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에다가 밑에 그 이 민간임대 규모를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임대주택 규모를 정리했으니까 5가지 한번 참조적으로 봐두시고 그 5가지 해당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법에 따라 일정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무슨 주택 이거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래서 여기는 연수 하나 하고 임대료 관련법에 따라 임대 임차인의 자격 제한 받습니다. 이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하나. 자, 한 장을 넘겨서 양가로 5번으로 가죠. 5번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다 그래서 자 5번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몇 년 이상? 10년인데 그럼 여기 지금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제한을 받아야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죠. 그런데 뭐는 방금 넘어왔던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임대기간은 장기와 동일하지만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받는다는 지문을 주면 누구를 공공지원을 그 지문이 이제 물론 5가지 규모가 있겠지만 용어만 놓고 봤을 때 정의상에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이란 지문이면 어느 주택에 해당이 되더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해당이 됩니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2가지만 좀 보기 이 법령상 용어는 2가지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용어는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지금 첫 시간 했었던 부분을 포함해서 일단 여기까지 했던 용어 정리를 좀 마무리하고요. 자, 밑에 지금 38페이지 2번에 주택에 관한 분류해서 1번의 단독주택, 2번 공동택과 그 용어와 분류 각각 3가지 분류 한번 봐주시고 준주택은 지금 아까 용어 정의할 때 용어는 잠깐 살폈었던 부분인데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이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몇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준주택의 종류까지 한번 확인하면 준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지금 준주택은 용어하고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주택이 있더라. 그래서 3번에 1, 2, 3, 4까지에서 한번 확인할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실게. 밑 우측에 보면 좀 전에 용어상에 살폈었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것 잠깐 보죠. 자, 세대 구분형 공딱 용어상에 좀 전에 살피긴 했었지만,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여기는 공동주택은 좀 전에 용어상 정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서는 용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대 구분형 공동 유형은 이 두 가지 유형의 공동, 세대 구분형 공동 있다는 거, 그 유형만 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유형은 가기 전에 지금 4번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좀 전에 봤듯이 설명을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인 이 부분, 이 전유 부분 이거를 둘로 나누어서 나눈 개수마다 세대 수가 몇 세대? 두 세대. 그래서 나눈 개수마다 두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분이된 형태 공동체 뭐라고 이거를 세대 구분형 공동체이고 구분 소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한 양가로 여기 2란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세대 공동체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일단 밑에 가볼까요? 지금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체의 경우입니다. 이에 따른 지금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건설되는 경우 지금 몇 가지 요건 충족, 그 요건은 지금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네 가지 요건,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라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해서 건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2번에 가보죠. 2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의 조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공동주택 경우가 있다.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음 요건은 모두란 것. 밑에 나와 있는 기역에서부터 어디까지 리을까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그러니까 건설이 되거나 설치되는 경우도 각각 이 관련법에 정하는 몇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데 그 요건은 차후에 정리하시죠. 여기는 그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유형이 하나 받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데 이게 행위허가. 그래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가 되는 경우 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건데 그럼 건설이 되거나 설치는 이제 법에서 이 각각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서 건설되고 설치되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여기서 말한 건설 또는 설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건물을 지읍니다. 세대구분 공동택을 지을 신축인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어떻게 돼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법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이 되어서 지어진 것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된 경우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하고 설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건물을 지을 당시는 세대구분 공동택이 아니었는데 이게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뭐 하더라 세대구분 공동택 아니었던 공동택 이걸 뭐 했대 이거를 두 개로 구분해서 설치가 되는 유형이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말한 두 가지란 것은 이와 같은 기존의 건물 지을 당시부터 이런 유형으로 공동택을 지은 경우도 있지만
이 신축 당시는 아니었던 걸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절차 요건을 가져도 이 두 개 구분으로 나누어서 두 세대가 살 수 있게끔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두 번째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각각의 네 가지 요건은 지금 따로 정리할 필요가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용어 정의하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형태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더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만 보시면 돼. 지금은 그 정도만 일단은 정리하셨다면 이제 절반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좀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용어 생각 잠깐 봤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니까 좀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이 주택인데 보니 여기는 첫 번째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이라고 그랬냐면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짓고 싶어도 법으로 몇 세대 제한해 놨다. 300세대 미만으로밖에 짓지 못하게끔 제한해 놨고요. 규모는 무슨 규모라고 아까 용어상 정리해서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라고까지 정리했고 이제 이어서 하나만 더 확인합니다. 용어 보실까요? 양가로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법률에 따라 어디에 건설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 지역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도시형 주택은 300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은 어디에 했다? 도시 지역에 건설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만 정리하면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그 세 가지에 관한 분류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정리하고, 자 이제 그러면 여긴 세대 수가 몇 세대까지만 지을 수밖에 없다. 법으로 제한했더라. 300세대 미만. 규모는 이 규모인데 어디에 건설했다? 도시 지역이면. 그러면 세대 내 주거 전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가 돼요? 85가 돼. 왜? 이 규모는 85 아니면 100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100은 꼭 뭐랑 달고 나와야 돼? 예. 등에 따른 읍 또는 면 지역이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얼마가 돼요? 85니까 여기는 세대 면적 세대수 제한됐고 면적도 얼마? 85 제곱미터 이하가 되죠.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게 부분들. 넘겨가 보시면 기타적인 부분 정리할 거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잠깐 배제하시고 여기 정도까지만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긴 하나 정리하고요. 자, 또 밑에 이제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지문에 자,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지문은 지금 건축법령상에서 지금 보면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다. 그래서 주택의 분류. 일단 여기 그러면 건축법령상의 주택은 또 보니까 주택의 분류라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일단 그 분류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그러면 이 법상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 주택으로서 첫 번째 밑에 이제 가보니까 양거리 1번에 단독주택이란 큰 분류하고 2번에 공동주택이란 분류에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했었고요. 그러면 각각 단독주택에는 다시 이 건축법상의 주택에는 몇 가지 분류로 또 나눌 수 있냐 그래서 40페이지 하단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 협의의 단독주택의 동그라미 1번 2번 다중주택 3번 다가구주택 4번 공간이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협의의 단독주택 포함한 총 몇 가지? 네 가지. 자, 우측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은 좀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분류만 놓고 봤을 때 동그라미 1번의 아파트에서부터 마지막 4번 기숙사까지 몇 가지 공동주택 분류를 법상 나누고 있다? 네 가지 분류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는데 그 분류 정도만 확인하시게요. 그래서 건축법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각 큰 분류의 두 가지 분류로 대분류로 나누는데 그 분류 밑에 소분류 몇 가지가 있다? 각각 네 가지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정도. 거기까지만 하나 확인하고 여기서는 관련 용어 하나만 확인하죠. 용어 하나만. 여러분이 필로티 구조란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근래 몇 년 포항이었던가요? 그때 지진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져 가지고 그때 매체를 탔던 내용들 중에 하나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자, 필로티 구조라는 건 여기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택의
그 주택의 분류 요건을 관한 내용 중에 하나 필로티 구조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필로티 구조가 어떤 지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하더라?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뭘로 들어 올렸다? 건물을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들어 올리 이 식의 건물을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또 받치는 형태의 구조, 이게 무슨 구조? 필로티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 기둥 또는 내력벽으로 이 건물을 들어 올리고 사면이 막아져 있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이 하중을 견디긴 하지만 밑에 지진 등이 발생하면 당연히 하중을 견디는 힘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 무슨 구조? 이게 필로티 구조.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를 무슨 구조로 하더라? 필로티 구조로 하는데, 이 필로티 구조라는 게 이 단독과 공동대 분류하는 요건을 정리할 때 필로티 구조가 나오니까 용어만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타적인 면적이나 층수, 물론 지금 시점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으지, 이거는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과정은 물론 이런 수치 같은 건 물론 여기 요거를 쓰는 이유가 이런 숫자는 여러분 한 번은 기본 과정이긴 하지만 한 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에 따라 간간히 적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치는 지금 거의 많이 쓰질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치를 주관식으로서 답을 써야 될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첫 발을 딛는 분한테 숫자 외우사면 어떻게 돼요? 짜증부터 나요. 뭔 숫자를 지금 의미가 여러분들이 영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문은 보시면 일단 여러분이 어떤 용어 지금 법도 하던 이론도 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음표 지문에 관한 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뼈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암기하시면 이게 시간 지나 잊어버린 게 훨씬 덜 하는데, 이걸 생략하고 바로 이걸 건너뛰기 암기하는 거 어떻게 돼요? 시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물론 이해를 하고 뼈대 잡고 암기를 해도 잊어버리기가 좀 쉬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암기하면 이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과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할 과정은 이번 11월부터 출발해서 내년 9월까지 기간이 쭉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하자? 첫 발을 딛는 생각을 하시고 용어하고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서두를 이실도 없겠지만 지금부터 마음을 급하게 갈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분류는 차후에 어떤 수치를 하게 되면 어떤 그 바닥에 하는 면적에 관한 수치나 층수에 관한 수치 다음 과정에 봐도 충분하니까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기면 03번 공동주택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장단점 그냥 참조적으로 장점은 한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뭐 동선이 절약된다. 동선이 절약되는 움직임 거리가 짧아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단독주택도 예전에 시골에 가면 단독주택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해도 그 방에 나와 한참의 거리가 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말한 개념은 동선이 절약된다는 것은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죠. 그 개념으로 가셔서 뭐 동선이 절약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장점은 한 5가지 그냥 간단하게. 단점도 이제 보시면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그와 같은 단점이 있다. 그중에 1번 잠깐 보면 자, 공동대 단점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여기서 그 의미만 잠깐,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아니니 정원을 가꾸거나 애완동물 사육의 제한. 애완동물이란 것이 크게 봤을 때 애완동물도 여기가 뭘로 분류가 돼요? 애완동물도 가축으로 분류돼요. 가축. 그럼 애완동물도 가축으로 분류됩니까? 분류됩니다. 그러면 가축을 사육한다면 절차는 법에서 관리 주체의 동의상으로 분류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체 동의 얻는 것은 현실은 무의미하지만 일단 법상은 누구 주체 동의를 얻고서 애완견을 사육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양가로 보면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즉 장애인 보조견은 여기 이제 보면 주체 동의사항에서 가축 중에 장애인 보조견은 법에서도 제외해놨어요. 제외했다는 것은 장애인 보조견과 일단 나중에 그래서 여기 가축 중에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가 됐다. 그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통과. 그래서 장단점은 간단히 봐주시고 출입 구조입니다. 출입 구조는 지금 보시면 가복도형하고 중복도형 계단 실형이 있는데
출입 구조는 여러분이 개념 정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 구조, 공동택 출입 구조. 출입 구조는 지금 보면 뭐 크게 봤을 때 복도형의 출입 구조를 띠는데 이 복도형의 출입 구조는 다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갑복도형과 두 번째 중복도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 정도만 구분하신다고 하면 복도형은 갑복도형과 그 다음에 중복도형입니다. 중복도형. 그러니까 복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보면 다시 나눈다면 복도가 있는데 어디가 복도가 있다? 가쪽에 어디가 복도가 있다?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통상 복도식 아파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디 사니? 복도식 아파트에 산다면 이 중에 어디를 뭐냐면 갑복도형이에요. 여기는 복도가 어디가 있다? 가쪽에. 그래서 보시면 복도가 가쪽에 있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복도가 가쪽에 있어요. 한 두 개 층만 그려보면 여기는 보면 이와 같은 형태 이 가쪽에 복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형태 되어 있을 거예요. 양쪽에 이와 같은 갑복도를 두고 이 뭐 세대 출입한 형태 이게 무슨 구조? 갑복도 형의 구조라면 중복도란 건 복도가 어디가 있다? 중간에. 어디 중간에? 세대와 세대를 서로 그럼 여러분이 갑복도형은 이것도 뭐 예전에 이런 형태 지금 거의 짓지 않은 지 오래됐죠. 그러나 남아있는 게 많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지만 중복도형은 초창기 보급하지 않으면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복도형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 있죠. 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도는 쉽게 보면 여러분 평면도로 봤을 때 복도가 어디가 있다? 중간에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세대를 서로 세대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한 형태. 이런 형태의 공동주택도 있어서 지금은 찾아보기가 없다. 쉽지 않다는 건 공동택이 우리나라의 보급의 초창기 때 보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구조다 보니 보급하다가 말아버렸지만 그러나 중복도형의 이러한 출입구조에 관련된 법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도형은 크게 갑복도형은 중복도형의 출입 구조. 자, 밑에 이제 보면 계단 실형은 지금도 계속 그 장점을 계속 개량해서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형태로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각 세대 출입하는 형태가 뭐가 있다? 그게 이제 계단 실형 구조. 이걸 달리 홀형이다 또는 직접 접근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면 형식은 그냥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쓴다. 그걸 각층 통로형. 두 번째 스키플로형이란 것은 쉽게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설치가 되겠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데 10층이야. 10층이면 10층까지 1층부터 10층까지 걸어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힘들어요. 처음부터 10층 올라가기 쉽지 않다 보니까 5층에 가서 5층에서 6층을 가는 중간이 있죠. 5층하고 6층 중간에 보면 어떻게 계단 일정 공간이 확보가 되죠. 거길 뭐라고 그래요? 계단 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층에서 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서 6층 가기 전에 5층과 6층의 일정 이 중간 지점 일정의 바닥이 한 너비 120cm 이상의 너비의 공간이 확보가 된 거기 계단 참이라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 서는 건 어디 서더라? 그와 같은 층의 중간에 서는 형태의 구조가 있어요. 그와 같은 형태가 스키플로형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좀 전에 여기 중복동 여러분 찾아보기 쉽잖아요. 입주 초기에 이게 보급을 했다가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 형태라면 지금 스키플로형도 마찬가지요. 엘리베이터가 그 층의 중간에 설치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층, 6층에 걸쳐 있다면 엘리베이터 중간에 있으면 5층에 사는 사람은 반 계단을 내려가야 돼. 6층은 올라가야 돼. 운동 삼아 좋겠다. 곧 한두 번이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입주 초기에 보급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복도형의 출입구도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입주 초기니까 벌써 한 30년 훌쩍 넘어버린 스키플로는 마찬가지 공동택 이제 보급을 했는데 입주 초기 그 보급 초기에 공급했던 유형인데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 그런 유형에도만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난방 방식은 개별은 뭐예요? 세대별로 보일러 설치되어 있어요? 네. 중앙 집중식 난방이라는 건 단지 지하에 대형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럼 중앙난방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멀리서 보면 단지 안에 뭐가 있어요? 굴뚝. 어마무시한 굴뚝. 그리고 지하에 있는 보일러는 커요, 작아요? 커요. 얼마나 커요?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얼마나 엄청 커요? 그 보일러에 쉽게 말하면 그 보일러에 성인 2명이 들어가서 보일러 내려 작업할 정도면 보일러 크기가 얼마나 대충 가늠할 수 있죠. 그 정도로 큰 보일러를 단지 지하에 설치해서 그를 난방하는 무슨 난방? 중앙 난방. 그리고 지역 난방. 지역 난방은 이건 단지 지하의 보일러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그 온수나 증기를 공급받습니까? 지역 난방 공사로도 공급받아 단지 지하에 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교환하는 형태로서 그 난방하는 무슨 난방? 지역 난방 방식이다라고 이제 해서 난방은 크게 3가지거든. 그 개념만 잠깐 봐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03의 장단점이나 출입구조에 따른 분류나 단면 형식이나 난방 방식에 따른 분류 중에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쭉 한번 의미만 확인하시되 그 중에 여기 이제 가복도형하고 중복도형에 관한 요 구조는 이해하셔야 되고 가복도나 중복도는 관련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가복도나 중복도형은 그 규정은 좀 이해하시고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 03은 간단하게 용어상의 의미 정도만 확인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까지 정리하죠.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죠. 좀 쉬었다가 다음 44페이지에 공동택 관리기구 등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좀 정리하시도록 하게 좀 쉬었다가 공사부터 정리하시겠습니다.